자, 이번 시간 이제 고려의 문화편이죠.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려도 거의 다 끝나가요. 너무 행복하죠. 고려의 문화편. 우리가 고대 문화를 한번 접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화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정치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문화편. 그렇죠. 그래서 문화편도 외울 것도 많고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죠. 페이지는 148쪽이죠. 자, 역사서가 먼저 나오는데요. 일단 역사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역사편찬. 고려의 역사서는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역사서의 편찬, 고려 전기죠. 자, 고려 전기. 자, 일단 고려 전기라고 하면 육두품과 호족이 고려 초기, 그렇죠? 집권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두품, 호족. 그러다 보니까 좀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적으로 편찬하는 자주적 사관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록. 선생님, 실록이 있나요? 실록 있죠. 그래서 7대 실록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실록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실록은 현존하지 않고 조선 왕조 실록은 당연히 현존하지요. 하지만 그 고려 왕조 실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놀래신 분들 계시고요. 서점에 가니까 있던데 그건 뭐 소설이거나 아니면 야사나 정사의 일부분 빼가지고 합쳐서 이제 그 복원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고려 중기가 언제냐 모르겠다라는 건데 고려 전기, 이 초기 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문벌귀족. 문벌귀족이 집권했을 때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굉장히 사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이 초창기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가 편찬이 되는데 삼국사기는 누구죠? 김부식.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계승 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후기에 들어서면요, 이제 복잡해져요. 왜냐면, 그래서 후기에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자,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정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권기.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는, 조금 너무 진취적이죠. 그래서 동명왕편이라든가 고구려. 그렇죠? 동명왕편. 고구려 계승 의식을 담은 이런 책들, 이규보의 동명왕편인데 여러분들 이규보라든가 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최충원이 집권을 했을 때 문신이에요. 그런데 최충원이 문신을 등용해요. 그래서 이규보라든가 이런 문신들을 최측근에 놓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이 머리 좋은 문신들을 내 편을 만들어서 무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규보 동명왕편. 그래서 무신 집권기 때고. 그래서 고구려를 동명왕이 누굽니까? 동명성왕 고주멍 아닙니까? 그렇죠? 고주멍 고구려. 그렇죠? 그리고 해동고승전, 각훈의 해동고승전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편찬이 되는 것이 무신 집권기 때. 그리고 원간섭기 때라고 원간섭기라고 이제 할 때는 그 삼국유사 있죠. 일련의 삼국유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왕운기, 이승주, 제왕운기 이렇게 이제 편찬이 되는데요. 자, 원간섭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굉장히 자주성이 쇠퇴했지요. 그래서 고려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의 긍지를 가져야 된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진 나라 아니겠느냐라는 고조선 계승 의식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몽골 애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국유사. 그래서 삼국유사 우리가 고조선 할 때 삼국유사 나왔었어요. 그렇죠? 요거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역시 제왕운기도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고려 말에 가면 누가 집권합니까? 신진사대부가 집권을 하는데 이 역사적인 의식이 조금 쇠퇴하게 되죠. 신진사대부는 친명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섬겨야 돼요. 사대적인 의식, 그래서 유교적인 사관, 성리학적 유교사관, 중국을 사대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사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요. 이재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후기 편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말기는 거의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전기, 이 초기에도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역사서. 고려 전기 특징 육두품 호족에 의해서, 그래서 자주적 사관이죠. 실록이 편찬됐고, 고려 중기에 보면 문벌귀족 집권기 4대적 유교 사관이 팽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것들이 편찬이 되었다. 동그라미 3번에 고려 후기인데요. 자, 무신, 권문세족 집권기. 그래서 나눠서 니은번에 무신 집권기 보면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그래서 동명성왕, 고주몽의 업적을 칭송한 거죠.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고요. 각훈의 해동고승전, 그래서 승려의 그 전기를 담은 책이지요. 자, 이 원간섭기 때 보시면 삼국유사 일연, 그렇죠? 그래서 일연 스님이 고대 민건설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 모아서 펼친 책이고, 그리고 이승우의 제왕운기가 있는데 우리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중국사를 학원, 중국사를 상권으로 놓고 거의 비슷한 두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라는 대등한 그 역사의식을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래서 예전에는 나 해가지고 책 제목을 놨습니다. 책 제목을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나에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풀어봐라, 옳고 그른 것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고급 같은 경우는 막 사료를 내버리거든요. 막 제왕이 등장을 했으니 막 그러면서 막 나와요. 그럼 그거를 또 알아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엔 막 이런 걸 섞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원간섭기 때 책을 찾아라, 삼국유사, 제왕운기, 기억니은, 디귿리을 막 이렇게 해서 낸 적도 있고. 자, 아주 오래전이에요. 자, 역사 서술 방법도 중요한데요. 자, 서술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전체가 있어요. 여러분, 기전체는 뭐냐면 본기, 열전, 세가, 지 이렇게 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책이 있잖아. 그러면 이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붙인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가 이제 본기편, 열전편, 이렇게 세가편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본기는 왕의 업적, 열전은 그 위인들의 업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편을 나눠 놓고 이렇게 묶어서 편찬한 것이 기전체예요. 흥분했어요. 자, 이 기전체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대표적으로 삼국사기가 기전체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가장 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가 삼국사기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편년체는 또 편년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책도 편년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연도별로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역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년체인데 대표적인 것이 고려사전류, 동국통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이 있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 편년체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전체냐, 편년체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만약에 너무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셔야 돼요. 그렇죠? 3점짜리인데 이런 거 하나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버린 게 2개죠. 그러니까 6점이에요. 그래도 합격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기전체냐 편전체. 그리고 기전체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묶어서 나와요? 삼국사기에 묶어서 나오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49쪽인데 유학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유학입니다. 자, 유학은 성종 때 누가 뭐래도 성종 때 유교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종 때 유교 정치 채성로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유학이 이때부터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종이 유교 교육을 위해서, 유학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 국립대학교 국자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국자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고려 중기에 고려 중기로 가면 문종 때예요. 문종 때. 생소하시죠? 아무튼 문종 때 활약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최충원이 아니고 최충이에요. 이 최충은 학자인데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그래서 장원급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종 때 지공과가 뭐냐면 그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출제위원이면서 면접관이면서 막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최충인데, 이 최충이 이제 그 공직사회에 영증을 느끼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해요. 저 그만둘게요. 아쉽지만 공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최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낙향하는 게 아니고 그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개경에다가 뭘 학원을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제학당이에요. 구제학당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9개 단과학원을 열어버렸어요. 전문 강좌를 개설한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몰리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과거 합격자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 봤더니 최충이요.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 그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다 최충의 제자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죠. 가리킨 게. 그러니까 최충이 이거 나올 걸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쪽집게 가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몰려서 전회차 마감 막 쳐버리는 거죠. 부럽다라는 거죠. 전회차 마감을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그냥 번성해가지고 전국에서 이 구제학당 들어가면 합격이다. 이런 말이 돌면서 계속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명 그만뒀으니까 들어오세요. 냅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학이 융성합니다. 사교육이 융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학이 위축되겠죠. 관학은 점차적으로 위축되고요. 이제 사교육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융성하게 되는 것이 최충의 구제학당입니다. 이 소식을 알고 그 과거 합격자들이 이 그 최충과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요. 다 뛰어나와가지고 저도 사퇴할래요. 그러면서 학과원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12공 12명의 공이 만든 무리들, 그래서 12공도라고 하는데 12명의 합격자들이 12개 학원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학당이고, 그런데 이 12공도에서 가장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건 누가 뭐래도 구제학당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조 구제학당에서 배출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리고 파벌을 형성하는데 이들 무리에 들어가면 뭐 그냥 승진도 잘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 최충이 문헌공입니다. 그래서 문헌공의 무리에서 공부했다 해서 문헌공도라고 부르는 거죠. 설명 기가 막힌다라는 거. 자, 아무튼 12공도가 융성하고요. 최충의 문헌공도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한다. 문종 때 이렇게 되면서 사교육이 발전을 하고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양과로 이번에 유학교육기관인데 국자감이라고 해서 대학교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유학부와 기술학부, 문과와 잡과가 있었고, 문과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그래서 3, 5, 7품, 그래서 품계별로 이제 입학이 가능했고요. 기술학부는 잡과인데 8품 이하의 자제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급기관, 하급기관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건데 모르셔도 상관없다.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자감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관학이 위축되죠. 그래서 공교육을 육성시키자. 그래서 관학 진흥 정책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공교육 살리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관악지능책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관악의 발전 기억번 볼게요. 중앙 국립대학으로 국자기업이 설치됐는데 신분별 입학이 특징입니다. 니은번 창교도 있었는데 지방에는 창교를 만들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사학의 융성 설명드린 건데 고려 중기에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죠. 그래서 12공도 국자감의 관악교육은 위축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그 사료 밑에 있어요. 관악지능책이 있죠. 관악지능책.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숙종 때는 일단 이 관악지능책의 첫 번째로 교과서를 찍자라고 해서 출판사를 만드니 그것이 이 서적포입니다. 그래서 서적포 국가 편찬소지요. 국가 편찬소. 그리고 이제 예종 때 국학 칠제를 만들어요. 국학 칠제. 7개 단과인가? 맞아요. 이거 따라한 거죠. 그래서 국학 7제로 해서 국자감을 계층을 합니다. 국학 7개 전문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덧붙여요. 양형고. 야, 얘들아, 국자감, 국학 7제 와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게. 그래서, 이 일종의 뭡니까? 장학재단이에요. 장학재단 만들고. 그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인종 때 안 되겠다. 야, 또 바꾸자라고 해서 이 국학 7제를 또 바꿉니다. 그래서, 6개로 바꿔요. 통합 분리해서 이제 경사육학이다라고 해서 경사육학으로 고치게 됩니다. 국학 7제를 또 바꾸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고려 후기로 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충렬왕 때 이때쯤 되면 성리학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예 그냥 야 이제 성균관이라고 계칭할 거야. 그래서 성균관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성균관이요 원래 조선의 최고 대학교 아닙니까? 최고 학부 기관인데 조선의 인데 원래 고려 말에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국민왕이 이것도 안 되겠다. 성균관이라는 곳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 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유학교육 기관으로 탈바꿈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국민왕 때는 누굴 등장을 시키죠?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이때 신진사대부가 여기에 스승이 돼서 이게 훈장이 돼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에서 성리학을 진흥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성리학의 전례 양과로 3번인데요. 동그라미 2번만 보세요. 충렬왕 때요. 안향이라는 분이 이 성리학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안향이라는 그분의 이제 초상화를 그려놓고 풀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향에 의해서 성리학이 소개가 되고요. 요거에 의해서 제자들이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때 이제 쭉 가다가 보면 이제 이 색이라는 제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도 제자를 많이 배출하는데요. 그 유명한 정몽주와 정도전을 배출하는 거죠. 요렇게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색 이 친구라고 하니까 제가 죄송한데 말실수를 한 거지. 이색 이분도 정도전 정몽주를 배출한 대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색의 후손들에게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매우 죄송한데 말실수한 거예요. 지금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일단 페이지 150쪽 가시고 우리가 거보세요.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본인이 아니게. 이 역사를 강의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그 황자 쓰시고 희자를 쓰십니다. 원래 황시성의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제가 막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예전에는. 요새는 이제 조심하는데 지금도 실수했네. 아무튼 자, 이 150쪽으로 가는데 불교 가기 전에요. 여기에서 체크해야 돼. 지워버렸어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은 어딥니까? 인종이 답이 될 때가 제일 많아요. 이상하게 인종이 답이 될 때가 많고요. 인종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그 이자개면한도 있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껴맞춰가지고 싹 내버리면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페이지
150쪽으로 갑니다. 150쪽. 이제 불교할 거예요, 불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문제,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불교는 무조건 나옵니다. 아니 뭐 문화편이 뭐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나오는데 그렇죠?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겠다. 비율을 몇 번 나오고 몇 번 나오고 그렇죠? 방금 이 역사서 같은 경우는요. 4번 시험 봤을 때 역사서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 또 뭐 했죠? 성리학. 성리학이 아니고 그 유학진흥책. 그렇죠? 관학진흥책은 4번 봤을 때 1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불교는요. 4번 시험 보면 3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지. 불교 볼게요. 자, 판서로 미리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불교. 자, 이 불교가요. 건국 초에 보면 자, 건국은 누가 했죠? 지방오족과 육두품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잘 보고 가셔야 돼. 키포인트인데 지방오족과 육두품은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선종을 믿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싫어했던 건 뭡니까? 교종이에요. 왜요? 진골이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죠? 문벌귀족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보수화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방오족과 육두품이 문벌귀족으로 변하긴 하는데 얘들하고 얘들 이퀄이에요? 아니에요. 틀리단 말이지. 그래서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요. 야, 안정한 게 좋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방 세력도 아니고 어떻게 되지? 나 중앙 세력이야. 그러면 특권을 누려야지. 그러면서 이들이 선종에서 갈아타요. 교종으로 갈아타 버립니다. 그래서 건국 초에 문벌귀족이 그 고려 초기에 가면서 교종을 신봉하게 되는 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교정이 활발하게 다시 또 집권 세력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선종은 다시 밀리게 되죠. 선종은 다시 밀리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고려 전기 정책 태조와 광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숭불 정책이지요. 불교를 숭상하는 숭불 정책. 자, 그러다가 고려 전기에 의천이 등장을 합니다. 의천. 의천은요, 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보세요. 거기에서 보시면, 그 아래 거를 좀 볼게요. 판서 밑에 보면 양괄호 1번에 고려 전기 불교 나오지요. 동그라미 1번 기역번에 태조 나와요. 태조는 후년 10조를 통해서 연등 파일관을 중요시했고요. 니은번에 광종 하면 승과도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승과 실시했다는 건 승려, 승려를 배출해 불교를 엄청 숭상했다. 그래서 국사와 왕사 제도를 실시하는데 해거라는 분을 국사로 놓고 왕사는 탐문이라는 분을 이제 왕사로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교황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등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원에는 토지로 지급하고 승려는 면역 혜택까지 줘버렸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고려 전기의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왕실 이 교종이 계속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왕당파와 그리고 신하들 간에 이렇게 이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대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은 화엄종을 믿고, 자, 이 신하들은 신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왕권을 좀 약화시켜야 되고, 이러면 견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상종을 믿고, 그래서 화엄종, 법상종 이런 것들이 분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단 말이지. 자기들끼리 또 교종이 분파돼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선종은 선종대로 또 그대로 또 견제하고 이런 일이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종 때 의천은요. 출가를 해요. 그래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버려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 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의천이 나와서 스님이 됐다라고 하는 건 불교계에 큰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황의 위치에 가게 되는 의천. 의천이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교종과 선종이 이렇게 난립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교단을 하나로 통합해버리려고 했던 것이 의천입니다. 자, 그 칠판에 판서로 미리 보기로 들어가세요. 의천은요, 교관겸수를 제청합니다. 교관겸수예요. 일단
일단 뭡니까? 의천도 교종을 믿겠어요? 선종을 믿겠어요? 당연히 교종을 믿죠. 그렇죠? 왜요? 왕자인데요. 선종을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종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종을 믿는데 일단 교종이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된 거 이거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교단을 통합하고 그 이후에 할 일은 무엇이냐? 선종을 교종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종으로 흡수하기 위한 통합책 교관 겸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국청사를 창건해요. 국청사를 창건하고 여기에서 이제 천태종을 창시하죠. 천태종. 그래서 천태종에서 이제 다 흡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의천이에요. 그래서 의천은 또 흥왕사를 만들고 흥왕사의 주지로서 활동을 합니다. 흥왕사의 주지 스님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흥왕사에서 무엇을 만드냐면요. 그 속장경을 만듭니다. 속장경. 어차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한 번쯤 더 보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천하면 문종의 왕자로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교관겸수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교관겸수 나온다. 그러면 의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X,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천이 이렇게 불교계를 딱 잡고 흔들었으니 이게 이제 통합 가능성이 보이죠. 그런데 통합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의천이 세상을 등져버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선종은 선종대로 가만히 있어봐. 야 내가 왜 니들하고 껴? 이렇게 되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왜 합쳐야 돼? 막 그러면서 다시 교단이 분열이 돼버립니다. 이때쯤 되면 그 무신 집권기에 접어들게 돼요. 자, 이 무신 정권 뭐가 됩니까? 무신 정권은 아주 그냥 피를 보는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무식한 정권, 무신 정권이 들어왔어요. 불교계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서 이 문벌 귀족들도 부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스님들이 돈도 탐하고 여색도 탐하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무신 정권기는 이게 난리가 나죠. 게다가 무신 정권기에는 무신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불교로 가요. 그래서 사찰에 가서 스님 제가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돈 얼마 주세요. 그럼 부처님께 빌어볼게요. 자, 돈을 퍼날르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돈을 받고 아이고 이제 부처님이 사해 주신다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불교가 부패해지고 병폐가 끊이질 않죠.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이 고리대를 놔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고 진짜 심한 경우는 고리대를 놨어요. 돈을 못 갚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몸으로 때워야지. 제 몸뚱이 가져가십시오. 네 몸뚱이 말고 야, 네 처가 괜찮던데 처를 탐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님들은 뭐 어떤 것을 얻게 되면 이 불교 국가에서 얻게 되면 뭐예요? 또 관리의 위치도 있게 되고 하여튼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때 의식 있는 스님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불교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냐라는 불교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야, 승려가 돈을 탐하고 말이죠. 여색을 탐하고 술을 탐하고 이 말이 되는 것이냐. 불교 승려 스님들은 스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깨끗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느냐라는 것을 하면서 불교를 깨끗하게 정화하자라는 운동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그 고려 후기에 발생한 불교 개혁운동, 결사운동입니다. 진울 스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진울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자, 수선사라는 절에서 결사운동을 제창을 하니 이것이 그 유명한 수선사 결사예요. 자, 수선사 결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은 바뀌었어요. 이때는 교종 중심이었는데 이때 왜 선종에서 이렇게 됩니까? 자, 보세요. 무신들이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렇죠? 이 무신들은요, 누굴 친 거죠? 왕을 친 거죠. 결국에는 왕실을 친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교종인데요.
이 교종을 가지고, 교종은 왕직불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왕을 쳤다. 그럼 부처님을 친 건데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신봉하냐면 선종을 신봉해요. 그 왕이 부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쳐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깨끗하게,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선종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종이 쇠퇴하고 선종이 융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종을 믿었던 게 무신 정권. 그래서 무신 정권은 선종을 막 지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자라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는 진울. 그래서 정예쌍수 그리고 도노점수 요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이 이 진울인데요. 정예쌍수는 말 그대로 참선과 그리고 독경 이런 것들, 경전 읽기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노동에도 힘써야 되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노점수는 뭐 하시냐면 자신이 부처님인 것을 깨닫고 계속 수행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은 뭐냐면 승려의 보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명리를 버리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니들이 지금 스님이지, 니들이 그러려면 법복을, 승복을 벗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울이고, 타락한 불교계를 그대로 정면 비판하신 분이 진울. 그리고 요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요새가 등장을 하는데, 요새는 이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백년사 결사, 변명결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요새는 법화신앙을 강조합니다. 법화신앙이라고 하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참선하고 자선해서 부처의 경지로 가자,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승려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 요새 백년결사예요. 자, 때는 지나서요, 해심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해심은요, 모든 것을 다 아울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그냥 결사운동이에요. 해심대사는요, 고려 후기에 이렇게 불교 개혁 운동의 막바지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리학이 들어와요. 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불교를 비판하죠. 야, 니들 누가? 신진사대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니까 이제 해심대사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개혁, 정화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리고 원래는 불교가 위에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성리학도 이념은 괜찮다. 이름하여 유불일치설을 강조합니다. 유불일치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교와 불교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불교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만든 것도 이 해심대사의 유불일치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책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50쪽 2번 양괄호 2번에 의천, 문중의 왕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불교통합운동인데요. 천태종을 제창을 하는데 화엄정 중심의 교종통합, 그래서 교종을 통합하고 흥왕사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청사를 창건하니 그때 이제 천태종을 제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교관겸수인데요.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어요. 안 써놨나?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론의 연마와 실천의 양면 모두를 강조했던 뭡니까? 교관겸수지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교장을 간행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경의 보완을 위해서 송, 요, 1번의 주석서를 다 수집을 해서 요거에서 공통된 점, 보완해야 될 점, 이걸 넣어가지고 교장도감을 만들어서 그 교장도감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판을 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속장경이다라는 거죠. 자, 한계는 뭡니까? 의천 사후에 교단이 다시 분열돼요. 그러면서 무신정권이 들어오면서 점차 불교는 더욱더 타락해지고 선종이 융성하게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의 진울입니다. 자, 수선사 결사지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독경, 불교 경전을 읽는 거에 힘쓰고 수행을 해야 되고 참선 좌선을 해야 되고 노동에도 힘써야 된다. 일을 안 하는 자 밥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니은번에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제창하신 분이 또 진울입니다. 자, 정해쌍수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자는 이론, 그리고 도노점수는 한 번에 깨닫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게끔 계속 수행을 하자라는 내용이죠. 자, 151쪽에 보시면 사료가 나오는데 진울의 정해 결사문이죠.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의 운둔에서 같은 모임을 맺자라는 거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 하고 경전을 읽고 힘들여서 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료가 나오면 뭐다? 진울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요새. 요새는 백년결사예요. 그래서 만덕사에 그 백년 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백년사에서 결사 운동을 제창했어요. 백년결사다라는 거고, 니은번에 보시면 내용.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요구해 뉘우쳐라라는 거죠. 이것이 뭐다? 이것이 법화신앙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안 쓴 줄 알았어. 동그라미 4번에 해심이에요.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은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해서 그 아랫줄에 보시면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뭡니까? 원이죠. 자, 원 간섭기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원 간섭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실리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다시 불교가 부패해지죠. 타락해버리고, 그렇죠? 이제 승려도요, 원나라를 신봉하게 돼버립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자, 2번에 도교와 풍수지리설 볼게요. 양괄호 1번에 도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왕실의 번영을 기하는 초제도 성행하는데 별을 보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 그리고 이제 8관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양괄호 2번에 풍수지리설도 있었는데 이게 변화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어디 서경을 중시했었어요. 태조 왕건도 그랬었고요. 묘청도 그랬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경천도 운동 웃기지 마. 그러면서 한양이 이게 이제 남경인데 남경이 좋다라는 남경길지설로 돌아서게 되지요. 자, 이 3번의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인쇄물인데 이제 목판 인쇄부터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목판 인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초판, 초조대장경이 있고요. 그리고 초조대장경의 개정판, 속장경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장이라고 해요. 이 속장경은 누가 찍었죠? 의천이 찍었죠. 그래서 속장경. 원래 속장경은 일본식 표현이고요. 교장이라고 써야봤는데 우리는 속장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교장으로 출제가 돼야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찍었다. 그래서 완성된 제조대장경이 있는데요. 이 제조대장경은 무엇이죠?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렇죠? 이게 목판 인쇄물이고요. 자,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 찍어냈는데 현종 때 이제 거란의 침입이 있었고 그때 이제 침입을 거란을 막겠다라고 해서 거란 격태의 염원을 담아서 찍어낸 것이 초조대장경이고 몽골 침입 때 이제 불타버렸고요. 속장경, 의천이요. 흥왕사의 주지로 있었잖아요. 흥왕사에다가 교장도감을 만듭니다. 이 교장도감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조판을 했으니 그것이 속장경. 그래서 고려, 송, 요의 그 주석서를, 해설서를 불경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조판을 했다라는 거고 제조대장경이에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팔만대장경이다. 팔만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우리가 더 익숙한데 원래는 제조대장경이 맞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고종 때 그 강화도로 최후가 천도하죠. 최후가 천도해서 어디로 갔어요? 강화도로 천도했죠. 이 강화도로 천도해서 이 몽골의 항쟁 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몽골을 격퇴 염원을 담았다라는 거죠. 몽골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찍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누가 찍었냐라는 거죠. 수기 이 법사가 찍었습니다.
수기 스님이요 총괄해서 찍었던 것이 이 팔만대장경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판 인쇄는 봤어요. 그렇죠? 목판 인쇄 초조, 속장경, 제조대장경. 우리는 팔만대장경 시험 잘 나오죠. 그리고 속장경도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이 속장경은 누구와 이어서 나와요? 의천과 이어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요. 그렇다면 금속 인쇄 한번 봐보자. 이건 목판. 금속판 한번 볼게요. 금속 인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정고급 예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정고급 예문이 아주 오래된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금속 활자인데요. 이것을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1234년에 찍어냈다라는 건데 우리 이규보가 있었죠. 이규보의 그 동국 이상국집에 1234년에 찍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현존하진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 라고 하는데 그 다음 것이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이것은 현존하지요. 그래서 직지심체요절은 요것은 공인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 직지심체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직지심체요절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다 알아야 돼요. 자, 청주에서 흥덕사에서 찍었고요. 그리고 경한 스님에 의해서 백운 화상 그래서 경한 스님에 의해서 찍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본명 그리고 경한 스님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운 스님에 의해서 찍어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직지심체 요절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거죠.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프랑스에 그 공사가 있는데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드 플랑시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요. 요걸 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가지고 가버려요. 반출을 내버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골동품 수집상한테 매매해요.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익 챙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국가에서 프랑스에서 야 이거는 유물이니까 갖고 와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으니까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안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들 훔쳐갔으면 줘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직지심체요절이다. 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맞아요? 박물관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그 알맞은 온도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전시를 해요. 그때 이제 박물관으로 빼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 전시하고 또 들어와서 보관하고. 그러니까 책마다 도서관이냐 박물관이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책을 쓰신 분이 내가 썼을 때 박물관에 있었는데 그래서 박물관에 쓴 거고 내가 있을 때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에 쓴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냥 프랑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기타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양거리 1번에 천문역법인데 동그라미 1번에 천문대. 천문대가 뭐가 있어요? 고려에는 4천대가 있습니다. 신라에는 뭐가 있었죠? 신라에는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역법인데요. 당나라의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나라의 성명력을 갖고 왔는데 이거 필요 없고 우리는 충선왕 때 그렇죠? 원나라의 수시력을 갖고 썼다라는 게 달력. 자, 양거리 2번에 기타인데요. 거기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암의 농상집요 있죠? 농법서를 가지고 들어왔고 국민왕 때 목화시 다 공부했던 거고 무기화 선박에서 화통도감 설치했죠? 진포전투 됐고 자, 동그라미 3번에 그 글씨 됐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4번에 일영의 예성 강도는 현존하지 않고요. 국민왕의 청산대렵도 왼쪽 있죠. 청산대렵도가 이제 일부를 그렸는데 그 아래까지 보면 그냥 아주 멋집니다. 이걸 국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 5번에 해허의 양육관음도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때 시험에 계속 나왔었어요. 이 그림이.
사진이. 자, 그 아래 7번에 보시면 의학인데 향약 구급방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고려 시대의 그 우리나라 의학 서적이죠. 향약 구급방 약학 서적인데 우리나라의 약재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된 자주적인 의학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의학서적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향약 구급방은 고려시대 의학서적이다. 자주적 의학서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형미술인데요. 이제 건축물을 한번 봐야 돼요. 건축물은요. 시험 잘 나오죠. 시험 4번 보면 2.5번 나오는 게 건축물입니다.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건축은 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건축 양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주심포 양식이 있습니다. 이 주심포 양식이라는 거 일단 건축에서 이 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공포라는 거예요. 우와, 공포 무서운 거 이게 아니고요. 자, 지붕이 있죠? 지붕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 공포라는 장치를 만들어요. 이게 공포예요. 이 공포가요. 이 그 기둥 위에 이렇게 세워진 것. 요 건물 양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공포가 설치되고 이 기둥은요. 배울림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심포 양식입니다.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고려 전반기에 유행했던 양식이 주심포 양식이고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로 가면 다포 양식으로 가요. 다포 양식으로 가는데 많다라는 거죠. 뭐가 공포가 많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일단 지붕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화려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붕을 받치려면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붕의 무게를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요 공포를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웅장한 건물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 이 배경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배경 첫 번째로는요 불교가 타락했어요. 불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타락을 했으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죠? 돈을 갖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을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엄청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다포 양식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원간섭기에 들어가면서 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치편에서 원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영토 크기를 보셨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스케일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의 원나라 때 그 건축물이나 이런 거 뭐 만든 거 보면요. 그냥 크게 크게 엄청나지요.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고려 후기의 문화를 보면 웬만하면 커버려요. 크게 짓는 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일단 건축 153쪽이지요. 동그라미 1번에 주심포 양식, 그리고 2번에 다포 양식. 주심포 양식에 보면 형태에 보면 공포가 기둥 위에 설치돼 있고 자, 다포 양식을 보시면 공포가 기둥 사이사이 막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아래 사진을 보세요. 자, 부석사 무량수전 나와 있죠. 경북 영주에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기둥 위에 공포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수덕사 대운전도 마찬가지죠. 충남 예산에 있는 건물인데 대운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불사 응진전은 지금 황해도에 있어요. 황해도 황주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공포가 많이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포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석탑을 볼까요? 석탑입니다. 석탑도 시험 문제 엄청 나오는데 이 석탑은 4번 시험 보면 3번 나와요. 엄청 잘 나오죠. 일단 그 통일 신라 때 신라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3층 탑이 많았는데요. 이제 다층 탑으로 갑니다. 고려 전기로 가면요. 3층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5층으로 거의 다 옮겨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려 후기로 가잖아요. 후기로 가면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중국의 영향을 보다 보니까 9층 탑이 등장을 하고요. 10층 탑도 등장을 합니다. 이 현재 우리나라의 10층 탑 가장 큰 탑이 경천사 10층 석탑인데
자, 일단 책으로 볼게요. 양괄호 2번의 석탑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특징. 신라 양식 계승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그리고 다각 다층탑이라고 해요. 각이 막 여러 개 지고 층이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의 유적지예요. 불일사 5층 석탑, 월정사 8각 9층 탑, 경천사 10층 석탑인데 그 아래 그림으로 갑니다. 불일사 5층 석탑이죠. 우리 옥계석 세봐요. 지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무량사 5층 석탑 5개예요. 월정사 8각 9층 탑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월정사는 강원도 평창에 있죠.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평창올림픽 그 근처에 가면 시험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 오대산에 있습니다. 월정사가.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에 8각 9층 탑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이름은 왜 그러냐면 일단 9층이고요. 8각이에요. 뭐가? 옥계석이. 지붕이 8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8각으로 돼 있다. 이거를 9개로 올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아주 그냥 우울한 역사를 또 갖고 있는데 오른쪽에 날개를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고려 때 만들어졌는데 1907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본 놈들이 아름다운 탑이네 그러면서 떠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1918년에 우리가 학자가 딱 보고 이거 우리 건데 내놔. 그래서 돌려받아요. 그래서 경복궁에 보관하고 있다가 광복 이후에 복원 작업을 해요. 그래서 경복궁으로 갑니다. 경복궁 이상하죠. 경복궁은 조선의 본궁이잖아요. 이거 언제 거예요? 고려. 이게 있을 때는 경복궁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고려와 조선의 조화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노출시켜 버리니까 새들이 똥 싸죠, 비 오죠, 눈 오죠, 바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상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그 박물관에다가 용산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다가 지금 복원을 해놨죠. 그렇죠? 다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2번의 승탑과 불상인데요. 승탑은 우리가 쌍봉사 승탑 있죠. 철감선사 승탑은 통일신라 거. 그 이외의 건 다 고려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고려는 일단 불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탑 엄청 많겠죠. 자, 넘겨보세요. 154쪽인데 고달사지 승탑, 실상탑, 현묘탑 다 나오죠. 이런 형태의 승탑이 나오면 틀리잖아요. 쌍봉사 승탑하고 바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고려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3.5번 나와요. 4번 중에 3.5번 나온다면 거의 나온다고 보시는 뭡니까? 불상이지요. 불상 문제를 한번 봅시다. 불상 문제? 불상을 한번 봅시다. 자, 특징 대형 철불. 그 고려 초기에 전기에는요 철로 된 대형 불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왼쪽에 날개에 보시면 대형 철불 있죠. 광주 충국리 철불인데 이게 이제 그 행정구역이 변해서 지금은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으로 변했는데요. 일단 그냥 대형 철불로 있었다. 광주 충국 철불로 있다라는 거. 이게 나오면 뭘로 풀면 된다? 고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는데 보세요. 이름에 벌써 부석사가 나오죠. 부석사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 의상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의상승려가 부석사를 만들었는데 자, 아까도 나왔던 게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었어요. 부석사 무량수전 봤죠? 우리가 주심포 양식 봤잖아요. 이 부석사 무량수전 언제 거예요? 고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내요. 이 안에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열의 좌상. 자, 이 열의 좌상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예뻐요. 아름답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신라의 불국사에 있는 그 석굴암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신라, 그렇죠? 신라, 통일신라 의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량수전과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고려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려와 신라를 융합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한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융합해서.
자, 그리고 대부분 크게 짓는 것이 크게 만드는 것이 고려의 특징이에요. 그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머리가 제일 크죠. 가분수잖아. 뭐 이건 3등신일 거예요. 그렇죠? 엄청 큰데 사람이 엄청 쪼만해요. 그러니까 요만하면 사람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불상을 세웠어요. 왜 그렇겠어요? 당신은 이제 사는 게 팍팍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륵신앙, 미륵 부처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미륵 부처님이 미래에서 현세를 구제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이 조만한 부처님이 왔어. 왜소한 부처님이 얼마나 기운 빠져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은요 절벽이에요. 머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의 부처님이 절벽에 이렇게 돼 있다. 엄청 크게 짓죠? 이렇게 거대 불상을 만드는 것이 고려 불상의 특징. 그래서 미륵신앙의 영향이고 또 지역적인 특성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3번에 청자와 공예지요. 그래서 고려 청자의 발전. 그래서 고려 청자의 대부분은 어떤 청자? 순수 청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만의 상강기법을 도입해서 상감청자, 비추색이 나는 상강청자. 자, 동그라미 2번에 상감청자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 상감법을 개발하는데요. 이 우리만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극찬을 받았던 상감청자인데 이 상감기법이 퇴조해버려요. 왜 그러냐? 원간섭기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뭐가 없어집니까? 고려의 자주성이 상실되죠. 그러다 보니까 독창기법 그다음 필요 없어. 원에서는요. 가마기법, 그러니까 가마터에다가 막 집어넣고 한 바가지 집어넣고 막 불 떼가지고 하는 그 기법이 도입이 되면서 상감청장 하나 만들려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기법인데 에이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간섭기에 들어오면서 상감기법이 퇴조했다라는 것만 보시고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제일 많이 생산됐던 것이 강진과 부안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강진과 부안은 예전에 이제 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 향소부곡. 그렇죠? 예, 소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조선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고대 그리고 중세까지 다 끝났어요. 아유, 힘들어. 그렇죠?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쉬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선으로 들어갑니다.